옛날에는 펀드 좀 주식은 안 하고 펀드는 해봤어요. 해봤는데 지금은 글쎄 뭐 소 투자들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전문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니까 조금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렇게 좀 모르잖아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대가 있으니까 은행 대신 아무래도 좀 주식의 비중을 높여가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니까 어떤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매수 시점이라든지 뭐 매도 시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이 대체적으로 감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불확실성이 훨씬 큰 느낌이죠. 숫자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고 그 다음 날은 또 떨어지고 그 다음 날은 또 오르고 하다 보면, 그렇지만 뭐 좀 더 얻을 수 있는 건 좀 더 잃을 수도 있는 거니까 뭐든지. 네. 가만히 저절로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 전체가 다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 그렇죠. 은행에도 넣고 주식도 투자하고 그래 양쪽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문가는 주식은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게 많아서 간접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전 투자는 안 해요. 이제 아들이 펀드 매니저니까 그 나라 정부의 말을 듣고 손님한테 그 투자를 권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정부에서 그 뒷받침을 안 해줘갖고 한마디로 망했어요. 그 누굴 믿고 투자를 해요? 종이 조각으로 변해버리니까 그 안 중간에서 관리하는 그 책임자는 뭐가 되겠어요? 아드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엄청 많이 해요. 전에 한번 실패를 봐서 그 뒤로는 아예 이 마약과 같은 중독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따르기는 한데 믿을 수 있는 그런 저거가 된다고 하면 해볼만 하죠. 이렇게 신뢰를 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잘 모르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도 일반 국민들이 자본시장, 특별히 주식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궁금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주시장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의외로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비단 말씀해 주신 우리 국민들의 그 탓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제도를 좀 더 정비를 하고 시장 여건을 좀 더 만들지 못했던 정책적인 실수인지 이런 부분에 여지가 좀 있습니다만 두 분과 계속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좀 어려워하고요. 또 거리를 좀 느끼는 분들이 많네요. 예, 참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그 이유가 있고 문제가 있을 텐데, 우선 저는 이 주식 투자란 것은 투자이기 때문에 은행 예금하고는 달리 처음부터 위험을 안고 들어가는 거라는 것을 알고선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 투자 대상에 대해서 그만큼 투자를 나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투자자 본인의 노력이 당연히 수반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야 어디가 좋다더라 무슨 회사 주식 사라 그런 거에 휩쓸리시지 마시고 물론 그런 것도 들으면 귀중한 정보가 되겠죠.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의 그에 따른 분석과 공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 듣고,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거 하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보통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도 많이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나온 것이 바로 간접 투자란 겁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펀드란 것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것이고 ETF란 것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힘드신 분들은 그런 간접 투자 상품으로 눈길을 돌리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간접 투자로의 이행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반대쪽의 책임도 당연히 크죠. 증권회사는 리포트를 정직하게 써야 되고 그리고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판매사들은 정직하게 파는 것, 그런 것들이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지금 인터뷰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 시장을 떠난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우리 금리가 은행에 가면 3%를 주질 않지 않습니까? 또 네. 부동산이 최근에 조금 회복세를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부진하고요. 네. 그래서 이 주식 투자에서 수익률을 올리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이 자산에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자본시장, 특별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주변 여건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 정도거든요. 제가 이제 이 시청자분들 인터뷰 내용고 조금 이제 약간 놀란 게 이건 정말 어떤 한 종목을 사면 뭐 얼마 기간이 지나면 뭐 몇십 프로 올라갈 거다. 이런 욕심을 갖고 과다한 욕심을 갖고 투자하시면 분명히 이제 이 자꾸 조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석 투자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익률을 타겟을 갖고 자기가 잘하는 그리고 좀 공부를 한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 크게 뭐 손해 보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뭐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어떤 이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분들 경우에는 간접 투자, 예를 들면 ETF라든지 펀드를 통해서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도 어떤 예금만 해서 이자 수익만 받으실 게 아니고 주식 시장에서 오는 어떤 그런 주식 투자에 따른 이익도 같이 이렇게 배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또 노력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장기 투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휩쓸리지 말아야 되는 과제도 있습니다만은 시장을 만들어가는 두 분 입장에서는 뭐 만든다는 표현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 자본시장, 특별히 코스닥 시장으로 저렇게 냉담한 투자자들을 다시 이끌어야 되는 숙제를 갖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제도의 보완이라든지 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유인책 같은 것들을 좀 투자자들한테 폭넓게 좀 제공해 줘야 될 숙제가 저희 앞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참 포괄적이고 쉽지 않은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우선 한 가지씩 좀 짚어보면은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에 처해 있는 상황하고 좀 네.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수년 전부터 이 네. 코스닥 시장의 문제라고 할까요? 뭐 코스닥 시장의 현주소 뭐 그런 걸 얘기할 때마다 나온 얘기가 코스닥 시장이 도대체 어떤 시장이냐, 이 정체성의 문제를 많이 얘기를 네. 하거든요. 소위 처음에 설립될 때부터 이제 신시장으로 설립이 돼서 유가증권 시장이 기업하고는 다르게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들이 네. 이제 상장을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고 투자자들한테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장으로 설립이 됐는데 네. 최 본부장님께서도 쭉 말씀하셨다시피 세월이 흐르면서 보니까 닷컴 버블도 벤처 버블도 겪고 하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에도 이제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 지금 우리가 얘기의 중심이 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자꾸 투자자 보호 문제를 이제 보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이제 현재 코스닥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아이덴티티를 네. 이제 좀 다시 좀 정립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미 들어와 있는 지금 코스닥 시장 전체 거래량의 거래대금의 거래량이군요. 한 90% 정도를 좀 줄였습니다. 이게 네. 거래소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예. 개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2012년에 91.64%에서 작년에 88.91%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0%포인트 정도. 아니요. 한 3% 정도, 한 네. 2.몇% 정도 예. 줄었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네. 들어와 있는 이 시장에서 좀 더 신생 기업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상장 기준을 확 낮춘다. 그러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코넥스를 그렇게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은 코넥스 시장과 같은 그런 초기 단계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네. 되고 코스닥 시장은 제 생각에는
어떤 섹터별로 산업이나 sek터별로 아이덴티티를 확 정립을 해갖고 이를테면 첨단 산업, 뭐 IT라든가 BT라든가 뭐 국tuk 산업은 아닌 쪽으로 그쪽으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아이덴티티를 정립을 해서 아무리 뭐 좋은 기업이라도 그러한 코스닥 시장의 이미지나 아이덴티티하고 맞지 않는 기업은 유가증권 시장으로 보내고 또 아무리 성숙 기업이라도 그런 아이덴티티에 맞는 기업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시키고 해서 코스닥 시장은 이런 섹터에 특화된 기업이다, 그래서 시장이다라고 해서 결국은 그 시장에는 이제 일반 투자자들과 모든 투자자들이 함께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시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그냥 혼자 해본 생각인데 어쨌든 그 시장에 이제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다시 돌아오는 게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코스닥 시장에 그러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투자 기회를 또한 주기 위해서는 결국 코스닥 시장이 기관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인 시장으로 이제 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력적인 투자 대상 기업들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런 이 지수, 코스닥 시장의 그런 지표가 되는 그런 탄탄한 지수, 지금의 코스닥 지수 같이 좀 그런 게 아니라 탄탄한 지수가 만들어져 갖고 기관 투자자들로 하여금 벤치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수가 형성이 돼서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간접 투자 상품을 만들 수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자들을 다시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선순환을 일으켜 갖고 코스닥 시장의 신뢰성이 회복되고 그런 순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보면 저하고 뭐 오기 전에 미리 이제 뭐 이렇게 말을 맞춘 것도 없고 그 왜냐하면 우리가 질문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근데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 코스닥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좀 말씀을 좀 더 추가해서 드리면 우선에 아까 이 외국인 투자자, 뭐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비중이 개인이 좀 줄었고 또 외국인이 좀 늘었다. 이제 저희들이 보면 이제 기관 외국인의 참여 비중을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근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외국인 기관의 그 투자 비중이 는 게 아니고요. 개인의 비중이 줄어가지고 상대적인 비중이 커진 거예요. 그게 좀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코스닥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육성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육성을 해갈 거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많다는 게 나쁜 건 전혀 없습니다. 그 해외 선진 시장도 보면 개인 투자가들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 게 사실인데 개인 투자가들이 많은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부족한 게 잘못됐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 발전을 잘 시켜 가려면 외국인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와 외국 투자가들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블루칩 기술주들, 기술 기업들을 좀 유치하겠다. 그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업은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그랬을 경우에 이 시장의 투자자 구성도 상당히 좀 안정화가 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개인, 그다음에 기관, 외국인이 좀 상당히 좀 이 비율이 안정적인 비율로 갈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지수 말씀하시고 기관들이 안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관 투자가나 외국의 기관 투자가들도 보면 항상 위험을 해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주식을 사면 이 파생 상품 시장에서 반대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선물 옵션을 사는 거죠. 해징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코스닥 시장은 지금 그게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수를 구성은 할 수 있는데 그거 뭐 만들면 되는 건데요. 이 종목들의 부침이 워낙 심하니까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큰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지수의 구성된 종목들이 변동이 1년에 4분의 1씩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수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 지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1년에 4분의 1씩 종목을 바꿔줘야 된다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 트래킹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만큼 많이 발생하니까 이 지수 대상 상품으로서는 이 실효성이 훨씬 떨어져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안정된 지수가 들어오려면 그 이 벤처 기업 중에서도 좋은 기업들은 들어가야 되겠지만 네. 우선의 무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숫자의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어떤 이 특성이 없는 기업도 다 그럼 코스닥에 오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술 기업인 경우는 블루칩도 코스닥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또 성장을 해서 유가증권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규모가 훨씬 넘어갔을 네. 때도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코스닥 시장의 신뢰성도 높이고 네. 또 기관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고 또 개인 투자가들도 같이 이제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그런 모양새를 같이 갈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지적과 또 답변이랄까요? 해주신 것 같은 게 이 코스닥 시장 하면 뭔가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나스닥 하면 애플 뭐 이렇게 해서 기술주가 거기 모여 있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코스닥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거래소를 가기 위한 전 단계 아닌가 이런 네. 인식들도 있으셔서 그런 지적과 함께 답변을 그래서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이제 언급을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성장 사다리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에 온 기업들은 다 그러면 유가로 이전하면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네. 저는 코스닥은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코넥스라는 그 하위 그러니까 이 좀 사관학교 같은 시장이 새로 들어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코스닥이라는 시장이 있고 그보다 더 높은 요건을 요구하는 이제 유가증권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반 기업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코스닥을 기술주 시장으로 이제 이 앞으로 육성 발전해 간다는 정책이 확정이 되면 현재도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지만요. 일반 기업들은 자기 성장 단계에 따라서 상위 시장으로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제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다만 기술 기업의 경우에는 이 코스닥의 정체성을 위해서는 코스닥에 좀 머물러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그런 시장으로 위상이 정립이 되면은 이제 반대로 기업의 입장에서도 자기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알리기 위해서는 코스닥에 있는 게 낫겠다라는 그렇죠. 판단을 하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네. 이제 그런 시장이 되기를 이제 기대하고 지금 정책을 펼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이제 기술주 시장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 네. 그 생각한 이제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근데 뭐 페이스북이 나스닥을 가고 또 요번에 최근에 트위터가 또 뉴욕 거래소를 가긴 했지만 어떤 상황이냐 하면 기술 기업들이 상장을 생각할 때 어느 시장으로 갈까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선택의 그러니까 이 고민의 대상이 되는 시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 뉴욕 거래소와 나스닥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걸 보면 당연히 뭐 뉴욕 거래소 가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요. 그만큼 거기 보면 이제 있는 기업들 현재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페이스북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다 저기 나스닥에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정체성을 잘 확립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훨씬 긴 뉴욕 거래소하고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국은 이 현재 뉴욕 거래소 대비 나스닥이 시총으로 따지면 한 40%, 30%에서 40% 사이가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코스닥 시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아직은 너무 규모가 작은 시장이다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하고는 이 경쟁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 또 내부에서 회의를 하면 유가증권 시장 본부장님하고 제가 옥신각신하기도 합니다만은 예. 제 소신은 일단 아직은 규모적으로 작기 때문에 네. 이 나스닥이 뉴욕 거래소의 30% 40% 선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클 때까지는 코스닥이 코스피에 대비해서 그때까지는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뭔가 이런 주고. 부분들이 네.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원장님 어떨까요?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이렇게 양분해서 투자를 하고 특별히
특별히 코스닥 시장에 개인 투자자 비중이 훨씬 많은데요. 투자의 스펙트럼을 좀 넓힌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이제 코넥스 시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구하는 말씀 좀 주시고요. 예.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전체 자본시장의 발전 방향과 맞겠다, 이런 조언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코넥스 시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야말로 초기 기업들의 네. 그 자금 조달을 돕고 또 초기 기업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채널을 또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새로 만든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저희들 용어로 그 한국의 주식시장 거시구조상에 이제 제일 앞단에 이제 사실은 그 앞에 장외시장이 있어야 맞는데 한국에서 장외시장은 지금 그렇게 활성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앞단에 놓이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투자자 보호, 신생 기업이다 보니까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어서 일반 투자자의 진입을 막고 그 전문 프로들끼리만 이제 서로 거래를 하도록 만든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코넥스 시장은 그 지금 그 일단 생긴 지 아직 역사가 일천하다는 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성격 때문에 사실은 코넥스 시장이 일부 뭐 언론에서 좀 얘기가 되는 바와 같이 유동성이 거래가 너무 적다, 유동성이 낮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코넥스 시장의 본질적 성격상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런 초기 투자자들의 그런 그 지분이 이렇게 다른 어떤 그 프로들, 뭐 프라이빗 에퀴티나 뭐 그런 프로들한테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거래되는 시장이라고 그 좀 이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일반 투자자들이 진입하게 되면은 이제 또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생길 거고, 네. 그러다 보면 또 이쪽에 기준을 올리게 되면은 또 코스닥 시장에 가슴 아프게 과거에 걸어왔던 길을 또 이제 걸어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코넥스 시장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코넥스 시장에 이제 좀 더 상장 기업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코넥스 시장에 이제 참여하는 프로들, 특히 이제 기관들 사이에서도 그거를 묶어갖고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상품을 내놓을 수도 있을 거고, 네. 그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코넥스 시장에서 잘 돼갖고 성장을 하면은 올라가야 됩니다. 네. 이제 그런 시장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코넥스 시장에서 성장을 잘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르는 거죠. 우리가 유가로 가는 게 더 나을까? 코스닥으로 가는 게 더 나을까? 하는 걸 이제 고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기술주라면은 코스닥 시장을 선택할 수 있게, 네. 그런 단계로 이제 그 각 시장 간의 그 위상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그 증권업계에서 그쪽이 그렇게 뭐 돈이 안 되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럴 때 손 안 되는 시장에 어떤 증권회사가 이제 과감히 뛰어들어서 소위 말하는 그런 기술주 전문 혹은 아니면 중소기업 전문 IB로서 특화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전략이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필요로 하고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사실 뭐 수십 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예. 다 그런 류의 회사들에서 지금 정말 세계를 호령하는 거대 기업이 된 거니까, 예. 우리 IB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시킬 수 있는 숨어있는 진주들을, 예. 좀 발굴하는데 역점을 좀 뒀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주셨고요. 코스닥 시장을 총괄하고 계시는 이 본부장님 입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뭐 비전이라고 할까요? 올해 이렇게 쭉 전망하시면서 갖고 계신 계획, 또 투자자들한테 이러이러한 건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좀 해주시죠. 금년도 코스닥 시장을 보면 저는 이 뭐 지수를 예측해 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는 아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몇 가지 이제 이유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현재 그 박근혜 정부, 그 현 정부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창조 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시장이 코스닥 시장과 코넥스 시장이라는, 예. 거죠. 그리고 벤처 기업 창업과 또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투자 지분의 회수, 조기 회수,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모든 게 코스닥 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의, 네. 정책이라는 거고요.
또 조금 더 미시적으로 봐서 현재 최근에 저희들이 상장 심사를 해서 이 신규 상장을 시키는 기업들을 보면요. 정말 경쟁력 있는 기업들입니다. 금방 정말 커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공급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희망적이라는 거고요. 또 항상 현재까지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그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문제인데 제가 좀 전에도 이제 언급을 해드렸지만 4, 5년간의 그 아주 이 아픈 그 살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노력, 각고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도 훨씬 더 건전해졌다는 겁니다. 또 시장에 나타나는 배임 횡령 건수의 통계라든지 불성실 공시 법인의 통계라는 이걸 보면 최근 몇 년, 수년을 보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 들어오고요. 또 이 건전성은 제고화되고 또 정부는 핵심 정책의 일환으로 코스닥 시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펴게 되면 이 시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몸에 피가 잘 돌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저희 경제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20년 동안 이 자본시장의 문제 때문에 결국 장기 침체를 겪었듯이 우리 역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앞장서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요. 자본시장, 특별히 코스닥 시장과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